안녕하세요. 좋은 책 함께 읽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책 함께 읽기 가져온 책은 말의 내공입니다. 행성 비출판이고 신도현 윤나루 지음입니다. 부제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동서양 고전의 화술, 인생의 정패는 말의 기교나 기술이 아니라 언어 창고에 어떤 말을 얼마나 저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도현님 소개란에 신도현님의 그 설명 읽어드릴게요. 인문학자, 대학에서 철학과 국문학을 전공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동서양 고전을 즐겨 읽는다. 세상을 바꾸는 공부와 자신을 바꾸는 공부가 함께 가야 하며 그래야 진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첫 실천으로 말 공부를 시작했고 말의 내공, 이것이 그 결실이다. 닮고 싶은 선생님이 지어주신 목인이라는 호의 의미대로 나무처럼 질박하게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한다. 윤나루님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수필로 등단했다. 자신의 사유가 담긴 글을 쓰고 싶어 철학을 비롯해 인문학 공부에 매진했다. 이 책도 그 과정에서 나온 결실이다.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 새롭고 깊은 글을 쓰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계별로 말의 내공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수양 단계 말그릇 키우는 법. 2단계는 관점입니다. 관점 바꾸기. 3단계는 지성, 말이 깊어지려면. 4단계는 창의성, 참신하게 말하는 법. 5단계는 경청, 경청을 실현하는 법. 6단계는 잘 묻고 대답하려면. 7단계는 화법, 말하기 기술. 8단계는 자유 단계, 실천할 말, 버려야 할 말. 그리고 실전 부분, 말의 내공을 보여준 성현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내며 부분 인상적이었던 부분인 감동의 원리는 감단하다. 그들이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 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진심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술이 능수능란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 성숙해져 있고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여 이해하며 어떤 상황을 읽는 안목까지 갖춘 총체적인 상태를 이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바꾸기를 꿈꾸며 말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말로 세상과 타인을 슬기롭게 조정하는 법도 알려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1단계 수양 단계 말그릇 키우는 법.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숙함 정도를 보통 그릇의 크기에 비유한다. 말 공부는 이 그릇을 키우는 수양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양의 핵심은 자존감을 기르고 감정을 경영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자존감이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갖춰야 나를 감추지도 과시하지도 않는 건강한 언어 생활이 가능하다. 감정 경영이란 말 그대로 내면의 감정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을 말한다. 감정을 잘 경영할 수 있어야 우울한 말, 분노에 찬 말, 공격적인 말 등을 줄일 수 있고, 그럴 때에야 나도 지키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순자가 말한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난다에서는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을 거르지 않은 채 그대로 뱉어내 괜한 갈등을 일으킨다. 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불완전한 탓에 자신을 지나치게 숨기거나 반대로 과시한다. 이처럼 말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닮는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선도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의 본래 얼굴인가? 해능의 말인데, 이 부분에서는 수양의 목적은 착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우선 나를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쓰고 있고, 여성, 남성, 젊은이, 늙은이, 선배, 후배의 구분과 역할 등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가 주입한 그 모든 유무형의 규정과 관습을 의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와 만날 수 있다. 착한 나, 예의 바른 나를 버려야 나가 보이고 여자답게와 남자답게를 벗어야 나답게가 보인다. 물론 세상의 규범을 굴레로 인식하고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들이 얼마나 개인을 억압했는지 우리는 잘 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인이 아닌 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주입된 모든 규정과 규범을 벗어던진 후에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진짜 꿈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해능이라는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참 얼굴인가? 말의 내공을 키우기 위한 수양 부분 두 번째, 나는 언제나 주인공이다 부분에서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욕망을 쫓지 않는 것이다. 사회가 바라는 것을 똑같이 바라는 삶, 타인의 꿈을 대신 실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타인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이루려는 것이 허망하게도 결국 타인의 인정이다. 이기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으려는 행복이 타인의 우러름을 받는 것,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다. 이는 삶의 목적이 내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각자 모두 작품이다에서는 각자의 삶의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없을까? 주택도 예술의 대상이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걸까라고 말한 미셸 푸코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모두 작품이다를 함께 읽겠습니다. 작품의 반이어는 아마 제품일 것이다. 제품이 획일적이고 수동적이라면 작품은 독창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래서 제품은 대체 가능한 반면 작품은 불가하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작품이 제품보다 가치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제품도 작품도 모두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람의 삶만큼은 제품이 아닌 작품이길 바란다. 나의 삶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나의 삶이 획일적이고 수동적이라면,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문제없이 나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다면 무척 서글플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작품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야 하고, 학교와 사회 역시 각 개인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작품으로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나 스스로가 나의 삶을 작품으로 창조하고 바라보는 일이다. 세상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것에서는 노자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맡길 수 있다. 반면 자신을 바쳐 세상을 사랑하려 든다면 어찌 세상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 귀한 것처럼 너 또한 귀한 걸 알게 된다. 개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에 복종하지 말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글이 실려 있는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나는 예속이라 일컫는다. 감정에 복종하는 인간은 자신의 권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권리 아래 있다. 더 좋은 것을 보기는 하지만 더 나쁜 것을 따르도록 강제당하는 운명의 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고, 이 감정에 복종하지 말 것에서 가장 인상적이어서 줄친 부분은 이겁니다.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려면 자신의 감정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많은 감정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비로함, 자긍심, 경탄, 경쟁심, 야심, 사랑, 대담, 탐욕, 반감, 박애, 연민, 회한, 당황, 경멸, 잔혹, 욕망, 동경, 멸시, 절망, 음주욕, 가대평가, 호의, 환희, 영광, 감사 등등의 감정들을 보며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내가 자주 쉽게 휩쓸리는 감정과 반면 유독 결여된 감정은 뭔지 찾아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찰해야 알아차릴 수 있다입니다.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마찬가지로 느낌과 마음과 마주하는 모든 대상도 이렇게 관찰하라. 석가모니. 여기서는 마음 챙김,
핵심이라 불리는 수행법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알아차림 또 마음챙김이라 불리는 이 수행법의 핵심이고, 알아차림이란 간단히 말해 나의 모든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알아차리는 것을 뜻한다. 즉 순간순간의 나와 마주하는 작업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의 내공 2단계 관점입니다. 관점 바꾸기. 관점대로, 즉 보는 대로 세상은 존재한다. 세상 자체는 객관적인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주관에 따라 나의 세상이 달라지고, 나의 세상이 달라질 때 정말 객관적인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수양을 통해 언어 생활의 기본인 나를 닦았다면 다음은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주관이 없는 사람의 말은 공허하다에서는 성대중 조선 후기 성리학자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면이 부족한 사람은 말이 번잡하고, 마음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말이 공허하다. 또한 공자의 말로 다만 통찰하려 애쓸 뿐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대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암기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로 꿰뚫을 뿐이다. 공자 자신도 이렇게 밝혔다. 자신은 많이 배워 암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든 걸 꿰뚫을 뿐이라고. 여기서 하나는 물론 관점이다. 오직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시대의 공자는 인격만으로 사람을 보았다. 엄한 형벌로 백성을 통치하던 시대에 통치자는 바람이요 백성은 풀이라고 통찰했다. 즉 바람이 불면 자연이 눕는 풀처럼 통치자가 선하면 백성은 절로 따르게 돼 있으니 백성을 처벌할 생각 말고 자기 수양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자는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기존의 관점과 결이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관점이란 나무뿌리와 같다. 관점이 깊고 단단하다면 다른 건 세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깊이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 관점이 바뀌어야 말도 바뀐다 부분은 루이 알티세르 프랑스 철학자의 말을 응용합니다. 모든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을 형성하고 변형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기반과 위치에 부응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언어란 필연적으로 그 언어가 속한 사회의 지배적 관점을 담는다. 예를 들어 남녀노소란 네 글자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어린이보다는 노인을 우위로 보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알티세르식으로 표현하면 이데올로기인데, 간단히 말해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지배적인 관점이다. 지배적인 관점은 좋든 나쁘든 사회에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덜하지만 결혼이 의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을 미혼자 혹은 기혼자로 규정한다. 여기에 비혼자가 설 자리는 없다. 또한 지배적 관점은 사람들을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 살도록 만든다. 가령 미혼자는 미혼자답게 결혼을 서둘러 준비하게 하고, 기혼자는 기혼자답게 이혼을 최대한 멀리하며 살아가게 한다. 이처럼 관점은 언어는 물론 현실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묵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관점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한편 관점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도 있다. 알티세르도 언급했듯이 관점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관점이 새로워지면 사람 역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공부에 관점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새로운 말이 나온다. 다음은 마틴 부버, 세계관이 없는 건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세계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세계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관점으로 돌아온다. 세계관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가 곧 내 언어의 깊이란 점을 명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당과 목수는 서 있는 곳이 다르다. 화살 만드는 이라고 어찌 갑옷 만드는 이보다 어질지 않겠느냐마는, 화살 만드는 이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갑옷 만드는 이는 사람이 다칠까봐 걱정한다. 무당과 간짜는 목수도 그렇다. 자기 이해에 따라 사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관점을 영어로 번역하면 standpoint와 viewpoint다. 말 그대로 서 있는 지점이 곧 보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수업 방식을 바꾸고 싶은 교사라면 직접 학생이 되어보는 것다. 연수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관점이란 필연적으로 위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앞자리에서 뒷모습을 상상하는 일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내가 처한 자리를 옮기기 어렵다면 역지사지하고 반성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자리를 옮기지 않고서도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음 간절히 물어야 달라질 수 있다는 중국 춘추시대 학자인 자하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널리 배우고 뜻을 깊이 새기며 간절히 묻고 곁에서부터 생각하라. 내가 처한 위치에 기초하는 것이 바로 관점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새 관점을 창조하려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아는 4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널리 배움, 뜻을 깊이 새김, 간절히 물음, 곁에서부터 생각함이 그것이다. 널리 배움은 자신의 기존 지식 체계를 확장하는 것이고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인문학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지는 않지만 관점의 근본을 건드린다. 뜻을 깊이 새김은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꾸준히 용기를 기르는 것을 말하고 간절히 물음은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뜻이고 문제의식이란 이미 차 있는 물을 의심하는 것이다. 모든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 마침표를 지우고 그 자리에 물음표를 새기는 작업이 간절히 물음이다. 마지막으로 곁에서부터 생각함은 세상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나와 내 주변부터 찬찬히 살피는 것을 일컫는다. 일상을 먼저 새롭게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가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 넷을 유기적으로 실천할 때 새로운 관점을 기획하고 창조할 수 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리가 전능한 힘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종국적으로 뜻하는 바는 진리의 생산물인 주체적 언어가 모든 상황을 명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디우는 하나의 올바른 관점을 진리라고 표현한다. 바디우에게 철학이란 이 진리를 향한 끝없는 탐구와 실천이다. 하지만 이 진리가 만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종합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하나의 진리는 없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진리는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미 주입돼 있거나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관점을 의심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관점, 나만의 관점을 쌓자. 남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자. 다만 나의 관점이 언제나 완벽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자. 진리는 모든 상황을 명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단계는 지성, 말이 깊어지려면입니다. 말을 할 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이다. 말의 내용을 깊게 하는 것이 지성이다. 지성이란 나를 알고 타인을 아는 것이며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이다. 그것도 적당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잘 아는 것이다. 타인의 말과 글을 타산지석 삼아 나를 돌아보고 타인의 견문을 통해 나의 견문을 확정함으로써 지성을 연마할 수 있다.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지성이 길러질 수 없다. 나의 해석을 거쳐야 지식은 지성이 되고 지혜가 된다. 이 지점에서 해설과 해석이 구분된다. 해설은 주어진 말을 알맞게 풀이하는 것인 반면 해석은 말을 하는 화자와 그 말의 배경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다. 단정하자면 해설은 객체로서 하는 것이요. 해석은 주체로서 하는 것이다. 세상의 지식을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나의 말에 힘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해석하는 훈련은 필수다. 마음보다 높은 것이 지성이다 부분은 바가바드 기타라고 인도의 고대 경전, 줄여 기타라고도 하는 인도 사상을 압축한 철학적 시집에서 작자 미상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감각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하나 감각보다 높은 것이 마음이다.
그러나 마음보다 높은 것은 지성이며 지성 위에 있는 것이 자아다. 이 부분에서는 지성 없는 착한 행동이 오히려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고, 바가바드기타는 가장 높은 곳에 자아를 두었는데 이는 당연한 기결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나가 있어야 지성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각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가 있어야 타인, 세상과 소통도 가능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엉터리 하가에 대한 분노가 시를 쓰게 했다라는 글에서는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독일의 시인 겸 극작가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꽃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과 엉터리 화가에 대한 분노가 나의 가슴 속에서 다툰다. 그러나 바로 두 번째 것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다. 나와 생각이 같은 글을 읽는 것은 그저 반복행위지만 내 생각과 다른 글, 말을 접하는 것은 나를 확장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독서의 소중함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책을 읽을 때도 마땅히 치열해야 한다 부분에서는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희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모름지기 한 번 때렸으면 한 줄기 흔적이 남아야 하고 한 번 쳤으면 한 움큼 피가 묻어나야 한다. 글을 읽을 때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니 어찌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희. 선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독서했던 이유는 독서를 단지 지식을 쌓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하는 관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결과는 삶의 변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해석이라야 한다는 칼 마르크스의 글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주창한 것은 진정한 해석이다. 그간의 철학은 해석이 아닌 색칠만 했었는지 모른다. 철학자 다수가 하인을 거느리던 귀족이었고 사회의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절실하지 않았으며 어쩌면 그들에게 철학이란 그저 고상한 지적 치장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반면 마르크스는 사회적 약자들을 뜨겁게 연민했고 그들을 착취하는 지배계급에 강하게 분노했다. 그래서 기존 세상에 덫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해석을 꿈꾼 것이다.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 제시를 자기 철학의 사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명제는 다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유의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해석이다. 말에 감금당하지 말 것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세계에서 내쫓기는 것은 비참하지만 그것에 감금당하는 것은 더욱 비참하다. 버지니아 울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랑을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한다. 연인간이라 하지 않고 남녀간이라 한정함으로써 동성애를 배제한다. 이것은 성소수자가 말씀의 세계에서 내쫓긴 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국어사전에선 동성애를 동성끼리의 변태적 연애라고 정의했다. 그 외 다른 사전들에서도 동성애를 부자연스러운 사랑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또한 성소수자가 말씀의 세계에 감금당한 예다. 전자도 문제가 있지만 후자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도 언어로부터 내쫓기는 것보다 감금당하는 것이 더 비참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둘 다 비참하기는 마찬가지다. 피지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말씀의 세계에서 내쫓기느냐 감금되느냐 둘뿐이다. 역사를 보면 지배계급은 언어를 소유했고 피지배계급은 대체로 문맹이었다. 물론 지금 우리 사회의 문맹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여전히 지배자는 언어를 지배하고 피지배자는 언어에 지배당한다. 지배자는 언어를 창안하고 규정하나 피지배자는 지배자가 만든 언어를 사용한다. 권력관계란 그렇다. 윗사람이 사슴을 말이라 하자 모두 말이라 했다는 지록 위만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그 방식이 은밀하고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다. 현실 권력을 쥔 사람이 언어를 지배하고 또한 그를 통해 현실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 피지배자는 그 언어를 공부하고 내면화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역전시키는 것은 역시 해석이다. 해석이란 말씀의 감옥을 부수는 약자의 무기다. 말의 내공 3단계 지성 마지막 말의 좌우를 살펴라는 내가 유식한가? 그렇지 않다. 누군가 몰라서 모르면 나 역시 모르지만 양단을 고루 두드려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공자의 말입니다. 공자는 두루 살핀 후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을 정한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믿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공자처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양단을 두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지성이 발달한다라고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의 내공에서는 1단계 수양, 2단계 관점, 3단계 지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4단계 창의성, 5단계 경청, 6단계 질문, 7단계 화법, 8단계 자유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공을 쌓는 일이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 듯합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내 생각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정말 잘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을의 끝자락에서 책 함께 읽기 25번째 한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